2009년 12월 5일, 한 아버지가 오래된 집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넘게 연락이 닿지 않던 아들을 찾아서요. 정문은 잠겨 있었고 옆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뒷문이 가족 누구도 사용하지 않던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항상 무거운 나무 판자로 막혀 있던 문이요. 그는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무 석가래에 매달린 13살 아들의 모습. 손목은 들보에 단단히 묶여 있었고 손과 발에는 각각 12겹의 밧줄이 너무나 정교하게 감겨 있었어요. 발 사이에는 무거운 쇳덩이가 매달려 있었고 이마에는 무언가에 찔린 작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소년이 입고 있던 밝은 빨간색 꽃무늬 원피스와 그 밑에 검은 수영복이었어요. 가슴 부분에는 천 뭉치가 채워져 있었고 소년 자신의 옷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을 둘로 나눈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믿게 된 사람들로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느끼는 건 우리 삶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제까지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뀌는 순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빨간 옷을 입은 소년 광지준의 이야기를요. 쥐준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이해하려면 그의 삶부터 알아야 합니다. 쥐준은 충칭시 반항구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죠. 마을 어르신들은 여전히 옛 신앙을 믿었고 축제 때면 모두가 모였으며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쥐준은 많은 시골 아이들처럼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했어요. 부모님은 멀리 떨어진 탕베이에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너무 멀어서 매일 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쥐준은 기숙학교에서 지냈고 주말에만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반 친구들은 쥐준을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라고 기억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소년이었죠. 친구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를 아는 친구들은 그가 한 가지에 푹 빠져 있었다고 말했어요. 바로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전설이든 어떤 민담이든 쥐준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가족은 학교 근처에 옛집을 갖고 있었는데 쥐준이 어릴 적 살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집이었어요. 2009년 10월 24일 쥐준은 평소처럼 주말을 보내러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추운 주말이었고 가족은 짧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학교로 돌아가기 전 쥐준은 어머니에게 옛집에 들러 청소를 좀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별 생각 없이 생활비를 챙겨주고 보냈죠.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전화기는 고장나 있었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죠. 학교에서는 쥐준이 결석했지만 독감이 유행하던 시기라 특별히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겠거니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말이 왔는데 쥐준이 나타나지 않자 어머니는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 아버지는 학교에 직접 전화를 걸었고 그때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쥐준은 일주일 넘게 학교에 오지 않았던 거예요. 기숙사에서 자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는 옛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거기 있기를, 간단한 이유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가 발견한 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사관들이 도착했고 현장 조사가 시작됐어요. 법의학 보고서는 쥐준이 약 48시간 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1월 3일에서 4일 사이였죠. 시신에는 투쟁의 흔적이 없었어요. 방어 상처도 저항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깊게 파인 밧줄 자국만 있었을 뿐이죠. 내장을 조사했지만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도 조사했어요. 집은 단순한 구조였는데 중앙방과 옆방 2개, 그리고 부엌이 있었습니다. 쥐준이 평소 자던 침대 옆 들보에서 그가 발견됐어요. 강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쥐준의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교과서, 숙제, 라면, 시계, 휴대전화, 학교 가방, 그리고 부모님이 준 32.5위안의 현금까지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침대와 수영복에 초왁스 방울이 있었고 이마에는 바늘로 찌른 것 같은 작은 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옆문에는 수치로 휘갈겨 쓴 한자가 있었습니다. 살, 죽이다는 뜻이었죠. 그 위에 X 표시와 왕자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오래전에 쓴 거라고 했지만
이유는 몰랐습니다. 12월 5일 경찰이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사고사라는 거였어요. 살인도 아니고 자살도 아닌 미신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다가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고요. 가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사고일 수 있단 말입니까? 기자들이 추궁하자 경찰은 이렇게 답했어요. 게임을 하다가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모호한 대답에 사람들은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무슨 게임이냐고, 누구와 했냐고, 어떻게 13살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정교한 매듭을 묶을 수 있냐고요. 경찰은 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져요. 시 경찰청도 설명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12월 21일 경찰은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적 질식사라는 거였어요. 성행위 중 자가 유발 산소 결핍으로 인한 사고사라고요.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옛집은 쥐준의 사적 공간이었고 그는 내성적이고 고립된 청소년이었으며 호기심을 탐험할 수 있는 나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은 쥐준이 이전에도 여성복을 입은 적이 있다고 밝혔어요. 부모가 여자 사촌 옷을 입고 있는 아들을 발견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고 시신에서 발견된 빨간 드레스가 바로 그 사촌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초왁스는 마조히즘적 행동을 암시하고 정교한 밧줄 묶기는 에로틱 속박과 일치하며 현장에서 쥐준 자신의 정액 흔적도 발견됐다고 했어요. 가족은 이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던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들이 그런 식으로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대중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혼자서 자기 손과 발을 그렇게 묶을 수 있죠? 이마의 자국은 뭐고 왜 뒷문이 열려 있었으며 왜 경찰은 이런 의문들을 무시하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을까요? 인터넷은 완전히 다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바이두 사용자들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쥐준은 정확히 13년 13일이 됐을 때 사망했다는 거예요. 중국 전통에서 숫자 13은 깊은 음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죽음, 어둠, 차가움과 연결된 에너지죠. 13년 13일에 죽는다는 건 가장 음의 상태를 의미했고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두운 의식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현장의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행 이론에 따르면 현장에는 금, 목, 수, 화, 토가 모두 존재했어요. 쇳덩이는 금을, 나무들보는 목을, 검은 수영복은 수를, 빨간 드레스는 화를, 땅이나 몸은 토를 나타냈습니다. 도교 의식에서 오행이 모두 정렬된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를 의미했죠. 이론은 모산으로 이어졌습니다. 2000년 넘게 도교 수행의 중심지였던 그곳의 이름이었어요. 온라인 이론가들은 쥐준이 모산 저주의 희생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영혼을 산산이 부수거나 수확하기 위한 의식이었다는 거죠. 빨간 드레스는 영혼을 가두는 의복이었고 쇳덩이는 영혼이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돌이었으며 바늘 자국은 영혼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땅에서 떨어뜨린 자세는 영혼이 평화를 찾지 못하게 막는 거였다고요. 여성복과 음의 타이밍은 어두운 에너지를 극대화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쥐준에 대해 깊이 알고 있었다고 봤어요. 생년월일, 일정, 가족 습관까지요. 언제 혼자 있을지 알았고 흔적 없이 의식을 수행할 전문 지식도 있었다는 겁니다. 동기는 복수였을 수도, 수명 연장이었을 수도, 영적 힘을 얻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었죠. 증명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쥐준 어머니가 아들이 발견되기 전날 밤 이상한 꿈을 꿨다고 밝히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 설명을 믿게 됐습니다. 경고 같았다는 그 꿈의 타이밍은 너무나 섬뜩했어요. 일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빨간 옷을 입히지 말라고 했고 온라인에서는 저주로부터 보호받기를 바라는 기도문이 퍼졌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 중국의 도시 전설이 됐어요. 2013년에는 대학원생이 여성복을 입은 채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역시 성적 질식으로 판정됐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빨간 옷을 입은 소년을 떠올렸죠. 2015년에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공포 영화가 만들어졌고 새로운 세대에게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쥐준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성적 질식 이론이 불편하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청소년들이 그런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고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포함하거든요. 반면 모산 이론은 초자연적 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회의론자들에게는 무작위 패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세부 사항은 너무 완벽하게 들어먹습니다. 타이밍, 옷, 요소들, 위치,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의도를 말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쥐준의 사건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답을 얻지 못했어요. 옛집은 지금 버려져 있고 아버지는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은 나무문에서 아직도 희미하게 살자를 볼 수 있다고 말해요.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아이들에 대한, 시골의 고립에 대한, 경찰의 책임에 대한, 그리고 현대와 전통 사이 충돌에 대한 중국 사회의 불안을 반영하는 거울이에요. 쥐준이 자신의 비밀 때문에 죽었는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는지, 아니면 의식의 희생자가 됐는지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13살 소녀는
답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그의 가족 역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요. 어쩌면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향한 질문만이 잊히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어쩌면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